토크쇼 강적들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선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며 급하게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에 멈췄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독일 나치는 고문을 강력신문이라고 불렀고 유태인 강제 수용 소행은 대피조치라 불렀죠. 푸틴은 침략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 불렀고요. 독재자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 전술인데요.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선언까지 하더군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강적들도 재미있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돈 나온다! 아, 물 끓어! 몸싸.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진짜 철없는 야당, 쪼잔한 정치. 애초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잘 지켰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친윤 핵심 5명은 간다. 국민의힘은 정말 11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는 거다. 말하자면 왕수박을 저격하던 정청래 의원이 약간의 수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 대표 숙명일 수도 있어요. 비명 많네요. 감명. 오늘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김규환 전 CBS 논설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님 오셨는데요. 우리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 뭐 했어요? 세 분의 전현직 의원이 나왔을 때 사자성어로 네. 지난주에 그 주제에 맞춰서 얘기해 볼까요? 뭘까? 일단 그 저질 체력 김재섭, 네. 50만 원 이준석, LG 우승 박용진. 감사합니다. 제일 나온 건데. 뜬금포로 왜 이렇게 또 LG 우승 아니 근데 웬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내요? 저 김재섭 의원 결혼할 때 더 많이 냈는데. 제가 왜 웃냐면은 대기실에서 이준석 의원이 오시기 전에 김재섭 의원이 저한테 50만 원 꺼내면 실장님 분명히 저한테 축의금 얘기고 100% 꺼내라. 무조건 김재성으로 물타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재섭 의원 더 많이 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 친한 친구한테는 도움이 되라니 해서 10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몇십만 원 내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50만 원을 냈는지는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옛날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 제가 뭐 주변에 물어봤어요. 보통 국회 내에서 경조사 있으면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얼마, 뭐 의원은 얼마, 이 정도가 관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과방위 내에서 뭐 아웅다웅하는 거는 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관례를 어긋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네. 청탁금지법은 약간 그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어요. 아니, 직무 관련성이 있죠. 왜냐하면 과방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잖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한테 그렇게- 질의 순서라든가 안건 배정이라든가 자료 요청 승인권을 다 갖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질의 순서는- 10만 원만 하셨어야죠. 질의 순서는 제가 무조건 비교섭이라서 뒤에 합니다. 이거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네. 박용진 의원님 나중에 혹시 결혼하실 일 없고 뭐 하시는 결혼을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두 번 하라고? 제 느낌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제가 봤을 때 했을 텐데. 예. 근데 그것이 금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 이름만 떡하니 있는 거 보고 애매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저질 체력 김재섭 의원도 좀 해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근육이 관상용의 허상이었다는 걸 좀 그러신 것 제가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압도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민첩수석에서 꽈락을 맞아가지고 오세훈 시장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딱 그것만 소문내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그럴 수도 있다. 정치인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되라고 위로를 하시더니 뒤에서 그렇게 저를 흉보고 다니시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아까 사자성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김재섭 의원 하면은 저질 체력보다는 더 많이 알려진 오자성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불가촉 총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10.15 부동산 대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15억짜리 집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선 불가촉 천민이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리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자녀 그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죠. 15억 서민 이런 발언들은. 동탄으로 보면 되겠네, 동탄으로. 거기 너무 멀고. 도봉이 좋아요. GTX 찡 깔면 동탄이 그쪽 종점이에요.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일단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 재판중지 관련해서 다쳐요. 그만합시다. 또다시 당정 간의 엇박 제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 당내 합의조차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당내 합의 과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까지는 법사위에 이제 가서 쭉 추진이 됐었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스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근데 그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법적인 어떤 그 분명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건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거를 지금 다시 추진하게 되는 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판을 원론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한 거가 좀 이상한 불안감을 자극을 하면서 APEC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딱 의견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중지하자라고 분명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끝난 거죠. 박용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명 맞네요. 비명? 네, 비명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못을 박아요? 왜냐하면 그 당내 합의가 재판 중에 당내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당내 합의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정청래 대표의 미스블로예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하게 사전에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확인하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하는 말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당내에 충분한 합의가 없이 당 지도부에 이렇게 간 것이다. 아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정청래 대표가 자기 판단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 거예요. 제가 비명이라고 못을 박으시니까 일부러 해명 다시 하면 반명. 여보세요? 이게 더 재밌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얄미워요. 반명이지. 지난 5월까지는 당내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고 그 바탕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하고 이게 맞춰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모두가 다 이렇게 쳐다본 건 대통령실에서 2번, 3번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 과정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말씀하신 그런 당청 간에 이게 좀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사고 있는 거죠. 제가 여당 대표 한 달 반 남짓 짧게 하면서 제가 한 4번 정도 대통령 뒤통수 맞았거든요. 우크라이나 가는 거, 검수완박에서 갑자기 입장 바꾼 거 뭐 다 해보니까 4가지 정도를 대통령이 저랑 얘기한 다음에 뒤통수 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건은 본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대화가 있었을 수 있다 보거든요. 간 보다가 뒤통수 친 거라 보는데 이번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심 재판 재개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걸 여러 번 드러냈을 수 있다 당 쪽에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딱 봐서 여론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빠지는 성격이 있는 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저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만큼은 정청래 의원이 자기 장사한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코어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또다시 정청래가 분탕을 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왕수박을 저격하던 정청래 의원이 약간의 수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분화 현상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이제 번복을 선언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또 불과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을 정정에 끌어넣지 말라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 얘기 주로 어디다 하는 얘기예요? 주로 야당이 하는 얘기인데 그 여당이 했거든요.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제가 봤을 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미스블로가. 뭐냐면 9월 8일 날 여야 대표 회동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장동혁 대표 물리고 정청래 대표를 사전에 잠깐 만났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검찰개혁 추진단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당정 간의 조율을 한 대로 해달라. 역할 분담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그 경상도 남자답지 않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굉장히 서운하게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가 있을 때 조의대 탄핵한다고 그러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유엔 참석이 완전히 그 빛을 발했죠. 그러고 나서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뭐예요? 재판 중지법 얘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캐비어를 갖다 주는데 그걸로 알탕 끓여 먹냐?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캐비어로 왜 알탕 끓여 먹냐? 맨날 이렇게 갖다 잘 갖다 주는데 왜 캐비어로 알탕을 끓여 먹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알탕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중지법 소송 있고 나서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국회 앞에서. 그리고 SNS 딱 올렸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 없지 않아요? 둘이 굉장히 서먹하고요. 그 사진 보면 정청래 대표가 더 윗사람 같은 느낌도 듭니다. 별로 그렇게 대통령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두 분이 한 살 차이긴 한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근자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해몽이라더니 여기에 온갖 걸 다 갖다 붙여서 이제 맛을 내려고 하시는 애를 쓰시는데 다른 분이 해석을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당 안에나 당 바깥에나 이제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선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반하는 건 다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과 지지층의 모든 역할은 그쪽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혼선을 빚고 대통령의 뭐 국정 관련한 성과들이 빛을 발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반하는 일이니까 정말 검토하고 또 협의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박용진 의원만 해도 정치에 있어서 진짜 이 정파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고 정청래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이 경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파고 완전히 그 육감적인 그런 걸로 감이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분 지역 관리하면서 하는 거 보면 전 깜짝깜짝 놀라요.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같이 그 이제 밝은 분이 실익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자꾸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스크래치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실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경로로도 의사 파악이 안 됐을까.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는 누군가의 이재명 측근과 교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보수 몰락기에 정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김무성이 박근혜랑 싸울 때도 왜 싸우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은 가운데에 우리가 모르는 기작들이 있었어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뭐 일하기 전에 조윤선 수석은 전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윤선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다는 걸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는 또 다른 실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안 그랬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자랐는데 제가 뭐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한테 안 물어보고 했을까요? 나중에 다 틀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민주당의 권력 구조 속에서 어쩌면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 이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게 김어준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저는 뭔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그게 뭐 김현지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권력 구조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당했던 경험을 너무 그러니까요. 일반화시켜서 지금 저는 실익이 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저 그때요 제가 우크라이나 간다고 할 때 자기 할 때 뭐요? 근데 자기 경험이 이 강덕대 포함해서 모든 평론가 방송 나와가지고요. 제가 취재해봤는데요. 이준석이가 독단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 권력 구조라는 게 어딘가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양자 간의 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실익을 따져서 정치를 하는 육감적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실익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 대표 하실 때 알잖아요. 지금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 찍어라는 얘기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많잖아요. 말도 안 하고 넣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금 뭐 부산시당 위원장 이런 문제들 포함해가지고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당대표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잡느냐 가지고 밑에서 엄청나게 암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지지층들에게 그 환호를 잃는다면 내지는 강성 지지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뺏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차기 어마어마한 공천권을 흔들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힘싸움 해야죠. 근데 그 정청래 대표는 지금 고민의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압박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걸 왜 보여줘야겠어요? 내년에 당대표 경선 때 본인이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신경 쓰이는 인물이 한 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김민석 총리가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 서울시장 나갈 그럴 일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당대표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헛발질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는 거다. 대통령을 계속 공경에 일부러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이제는 감독이다. 자꾸 악역을 자꾸 대통령한테 씌우느냐. 정청래가 일부러 대통령을 악역 이미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까지 잘 귀담아 듣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정간 엇박자 배후에 김어준 씨가 지목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최근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재판 중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문제 삼은 겁니다.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후 김 씨와 민주당은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며 재판 중지법에 재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을 남겼습니다. 김어준 씨를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칭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재명 대표부터 그래 왔고 정청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당원 주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의 허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빚진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김어준한테 빚을 졌고. 왜냐하면 민주당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뭐 공천 주고 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단은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또 대통령 나름의 또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둘이냐 셋이냐 뭐 충정로 대통령도 였고. 그래서 사실
사실은 이게 그것에 이제 싸움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정전 대통령까지 갈 필요 없고요. 여권의 권력 서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위가 저는 김어준 씨라고 봅니다. 2위가 정청래고 3위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 166명 가운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신 분이 106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물론 당연히 뭐 성향이 다르니까 안 나오겠지만은. 근데 김민석 총리도 에이펙 그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김어준 방송이에요. 거기 가서 나 서울시장 나갈 그럴 일 없다. 김어준 씨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했잖아요. 여당 의원 앉혀놓고. 그다음부터 공론화된 거 그거 사실이잖아요. 김어준 씨야 뭐 그 위기를 보조시켜서 음모를 또 팔아야 되는 분이니까 좀 그렇다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앙이땡 굴뚝에 연기를 하겠냐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뭐 좋아하지만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봤을 때 보수랑 진보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는 순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공격해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젊었었던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한미 관계 좀 개선해 보려고 부시에 푸들이다 뭐 이래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 네. 아니 이라크 파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 진보 계열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처음에 광고판은 약간 왼쪽 끝인 것 같았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이제 조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 본인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올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정권이 어디서 누수가 올 수 있는지 잘 알고 또 그런 선동을 한 데 있어가지고 정청래, 김어준 조합 이런 것들이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감을 느낄 거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은 상임 과정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앙재판관 한 명이 고등법원장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지층에서 불안해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 재판 재개되게 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적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갈등이 이게 사실 끝나야 될 일이거든요. 이미 선출이 됐어요. 그 변성환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유동철 동의대 교수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줍니다. 유 교수는 공천을 받고 수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에 나선 유 교수를 컷오프시키자 친명 외곽 조직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당원 주권 발살이자 폭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유 교수는 친명 계란 이후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절차적으로 큰 문제 없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정무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상황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왜 부산시당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원내 인사도 아니고 원외 인사고 부산시당이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에게 썩 유리한 지역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냐 봤더니 이 유동철이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그 공동 대표더라고요. 근데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정치학교 같은 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할 만큼 완전 찐명 계파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동대표를 경선 한번 제대로 못 붙여두고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해버렸던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시당위원장은 그 시의 비례대표 시의원들을 공천할 그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하나도 저 사람에게 그 공천권을 줄 수 없어. 무조건 내 사람으로 할 거야 하면서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간 변성환 위원장이 결국 가져가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정청래와 김어준을 한 팀으로 한 이쪽 팀과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를 한 팀이 지금 그 물밑에서 굉장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철 교수의 그 경선 탈락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여권의 좀 분화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진보 좌파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을 인물을 난 김어준 씨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청래 대표나 뭐 김어준 씨는 뭐 전통적 민주당 지층들이 지지를 하고 뭐 친 이재명계 개딸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국 그 전 장관 그 사면 때 김어준 씨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상당히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갖고 노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결정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의 요청이라는 핑계거리를 하나 더 보태주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대단히 힘들게 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 측에서 사면해달라고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아직 30일도 안 됐을 때 재헌절날 사면해달라고 난 단 하루도 못 있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내키지 않아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선뜻 내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그렇게 왜곡을 해서 선전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철 교수 그 경선 탈락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와 반대에 있는 여권 내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소시계질을 계속 하면서 이 불신을 이어갈 거라고 좀 봅니다. 이건 지방선거를 이제 전장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분석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요. 유동철 그 자르는 걸 보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깝지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화하고 줄 서고 있을 겁니다. 더민주역 신뢰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기밖에 이 집밖에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만약에 김어준 씨가 방송에 불러다가 기름 부음 해줄 수 있으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후보보다 강력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정청래 대표가 군대를 그냥 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안지 보면은 항우가 모지니까 항우 아니면 다 우리 편 이렇게 모으는 것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당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만은 대권 노릴 겁니다. 근데 대선 조직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그 경북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컷오프가 3명,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지금 4명 중에 2명을 컷오프를 하면서 다만 정청래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컷오프는 없다. 다 같이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줬는데 컷오프를 하네? 약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항의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부산시당 위원장도 선출이 됐잖아. 이미 끝났잖아. 그런데 어젠가 다시 기자회견 읽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구나. 일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쯤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빨리 적극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록 유마라고 하잖아요. 나치가 의회를 갖다가 막 통제하고 막 무시할 때 한 게 뭐 국가재건법이라 그랬고 푸틴 대통령도 언론 통제하는 거를 뭐 애국법이라 그래요. 뭐 국정안정 아니 그렇게 하면 국정안정 되는 거 난 정말 이 이름 지은 사람 혼내줘야 돼요, 진짜. 아니 근데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 이른바 재판중지법도 그 법의 이름은 재판중지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중지하려고 이 법을 낸다라고 다들 그러지만 실제로는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소추의 대상이고 재판 대상인지에 대해서 다들 그 해석이 난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후에라도 보수 대통령이 나왔든 진보 대통령이 나왔든 간에 대통령이 그 형사 소추와 재판 절차로부터 좀 자유롭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다. 그럼 국정안정화법이라고 명명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아니 이거는 뭐 푸틴하고 똑같고 나치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 역시 과도한 해석이에요.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 막 하는 그 선전선동부가 있거든요. 그 부서 이름이 진실부예요. 그다음 사람들 막 탄압하고 막 정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기가 부서 이름이 사랑부고요. 근데 막 전쟁 일으키는 그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평화부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위인설법이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전제 조건 자체가 황당하거든요. 아니 5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그래서 바로 그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이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법까지 만드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또 생각을 바꿔보면요. 대한민국이 이제 투명성 높아지고 좀 이런 타협이 되려면은 오히려 아예 룰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재판한다고 정해버리면은 그렇죠. 오히려 그런 재판 중인 사람이 당선될 일이 없잖아요. 그것보다도 애초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잘 지켰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는 당원 당규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다장동 일부를 비롯한 부패 범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출마를 강행한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건데 애초에 민주당에 있는 당원 당규부터 잘 지켰으면 이럴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 중지법 이게 사실은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대장동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받은 그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한 390차례 언급이 돼요. 근데 여야의 해석은 좀 정반대입니다. 여당에 유리한 쪽도 있고 또 야당에 유리한 쪽도 있는데 각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을 갖고 서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강석들에서 이거 판결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치권의 아전 인수인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성계 조선 왕조 그 창업 과정에 정몽주라고 하는 이름은 숱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 기록 과정에 여러 이름이 나왔다. 거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또 어떤 후보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 추구, 그야말로 이렇게 수탈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내가 막으려고 했고 공공의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 부분을 봐달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동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희망 지점은 여기죠.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사업의 주요 결정과 승인 주체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죄다, 유죄다를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민주당의 모 의원이랑 이걸 얘기하다가 그냥 싸우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듣다가 이제 답답해서 한마디 이제 딱 반격을 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 거대한 사업에서 몰랐겠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몰랐고 못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럼 추경호 대표는 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 의원님한테. 추경호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고 막았어야 된다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거잖아요? 그거 왜 뭐 있나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관심법적으로 지금 이제 추경호나 아니면 이런 소위 말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선회를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문구 하나 때문에 이제 희망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져요, 지금. 상대 당에는 구속영장까지 친 상황이라고요, 지금. 아니, 그 민주당이 구속영장 낸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냈죠. 특검에서 네. 법리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고, 역시 이 재판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한 내용인데 이 부분 가지고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모두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재판부가 내온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유동규 이외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규 이외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성남시 수뇌부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밝혀야 되는 건 성남시 수뇌부가 이재명이냐 아니냐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 되게 쉬운 문제로 그냥 정리가 다 됐어요, 이미.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2022년 대선 때에 대장동 설계 내가 했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관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뱉은 말 그리고 재판부가 내놓은 설명 자료를 연결하면 저는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배임죄 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갈등이 나고 논란이 있을 때 누구의 입을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김명기 원내대표 입을 좀 주목하세요. 김명기 원내대표의 뜻이 거의 대통령실하고 주파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건 아시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번복 이후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문진석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100일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민주당의 가장 제1 목표는 배임죄 폐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배임죄 폐지가 민주당의 최대 감인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는 거고 지금 재판 받고 중형받은 사람들 다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임죄를 민주당에서만 먼저 추진했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임죄 폐지하자고 의견 낸 적 없어요? 법안 낸 적 없어? 있잖아요.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배임죄는 없애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엮어서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배임죄 폐지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한 거 맞고 저희도 그 취지에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배임죄 폐지만 달랑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패키지가 있잖아요. 민주당 법 개정 패키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재판중지법, 배임죄 폐지, 그다음에 뭐 4심제 하겠다라는 거, 대법관 늘리는 거, 행정처 없애는 거. 법원 행정처 없애는 거. 이게 패키지로 묶어 나오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의 공통점이라 하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법리적 유리함으로 향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의도 하필이면 이 시간에 다른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어서 이 법을 처리한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에서 패키지 법안들은 따로 있고요. 제도개혁은 따로 있고 배임죄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배임죄는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의 상법 추진과 노란봉투법 추진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더 강화하고 가면서 경영계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 경영계의 그런 민원 수고는 뭡니까? 배임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럼 처리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나온 거지. 오히려 경영계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지. 사법개혁안의 패키지 법안은 아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현령, 비현령에 가까운 것들 때문에 많이 기소되고 재판받는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차라리 철학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위축받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였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배임죄가 사후적으로 이제 실패에 대해 처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 세상에 들고 온 직권남용의 광범위한 적용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은 직권남용도 그럼 한번 이제 좀 더 좁게 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못 내려놓죠. 왜냐? 이건 내 공격무기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군 상대 진영 잡아놓는 데는요. 이거만큼 편리한 게 없는 거거든요. 나를 방어하기엔 배임죄를 없애야 되는 거지만은 저는 이거는요. 옛날에 한고조 유방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약법 3장. 법을 다 간소해버릴게. 이런 개혁이면 제가 한 패키지라고 엮을 수 있는데 나 걸리는 건 다 빼고 쟤네 잡는 거는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 보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들은 사실은
해석을 좁히게 분명하게 좀 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배임죄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뭐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그렇고요. 너무 이거를 그냥 막 적용하게 되면 힘들고 실제로 그 대장동건이 논란이 됐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 FC 건 후원받은 건을 가지고서 그 우리 당의 민주당 쪽의 지자체장 말고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걸리겠구만. 맞아, 그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 규정상 어렵고요.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만일에 규정과 사례대로 전례대로 할 거면 공무원들 중에서 그냥 지자체단체장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라면 좀 좁히고 해석을 달리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여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본인의 재판을 그리고 뭐 영장 뭐 이런 일련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다 아시다시피 단식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당시 그 구속영장 그 청구됐을 때 19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하시고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생명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생명을 걸고도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재판이 재개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목숨까지도 배팅하시는 분인데 이거 그 무슨 일이든 못 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논리가 확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이 모습을 지켜보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저는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즘 행보를 보면은 방송 출연도 잦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조급한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발언을 좋아할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보수 진영에서 소위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긴 한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튀어나온 거라고 이해하고 싶지 전략적인 움직임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은 아닐 거라 좀 봅니다. 한동훈 대표나 홍준표 대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치는 자기 발언에 무게를 잃는 순간 그냥 평론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요즘 평론가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분이 저렇게 비아냥죄로 나오니까 저도 비아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새우깡 중독에 따른 부작용 아닌가. 유튜브 중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유튜브 중독은 여권분들이 더 아니, 많은데 근데 이게 법제처장이 유튜브에 나오시던데.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책 반대 있는 사람도 그럴 거라고 하는 이 착각도 유분수인데 이게 지금 지나쳐서 그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외계인 어느 수준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런 식의 규정과 발언이 과연 그래도 저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를 해보려고 했던 분의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상황 인식이냐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여야의 이해득실,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김현지 실장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계속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충돌 나는 것도 보면은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희우치 씨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말만 하면은 반박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진행 방해를 하잖아요.
그게 언급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저분은 누구냐, 왜 저렇게 육탄방을 하느냐. 전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방어하는 걸까요? 그거 뭐 전 모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나간다 이걸로 뭐 입장이 정리됐다라고 공식으로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그 태도가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졸렬해 보입니다. 김현지 그 부속실장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국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실장은 경내에 대기 중이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 말은 맞죠. 국회에서 합의해야 출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겠다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그거 반대하겠어요? 합의되고 그냥 추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내에 대기 중이다. 합의하면 추석이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추석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운영위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의원들한테 진짜 이준석 대표 말한 대로 그냥 의사진행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대신해서 고발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 좀 오가지 않나요? 그 민주당 내에선?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면 누구나 국회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 뉴스 메이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 한들 거기로 집중시키고 싶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루만 이렇게 잘 버티면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얼마나 팩트파인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뭘 그 국민들에게 뭘 고발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이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실력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이번 국감도 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냥 김현지 노래를 부르는 그런 뭐 국감으로 끝내려고 했구나라고 한번 하는 시원하게 나와주면 됐을 텐데. 그 장단 맞춰주라고? 오늘 오전만이라도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그게 답답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전이라도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었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5만 가지 상상의 나래가 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더 오전 내에 만약에 시간을 한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10시에 시작을 해서 뭐 인사 말씀하고 뭐 저 보고사항 보고하고 하면 보통 저 야당 의원이 질문하는 사람이 한 3-4명이면 다 못하잖아요. 이 정도만 가지고 국감을 하는 건데 나머지 반쪽 아무도 못하는, 질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의문이 생기면 시원하게 한번 나눠주면 좋겠고, 더 제가 그 답답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국회 증감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든 증인을 강제로 앉힐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개정을 해서 내어놨어요, 계속.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결국 안 됐습니다. 근데 불과 여당이 되자마자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속실장 지금 문제도 없는데 이걸 부를 수가 있어. 아니 얼마 전까지 강제로 구인해서 저 증인단에 세우자고 하셨던 분들이 민주당이라니까요. 제가 야당이었으면 그냥 김현지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랜 관계라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인사에 무슨 개입이 있었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하나도 뜨지 않은 채로 그냥 김현지 노래만 부르고 있다니까요. 김현지 신나는 노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재미있다고 자기들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불러서 확인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맹탕 국감으로 또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나오면 물어볼 게 많았어요. 꼭 김현지 실장이 뭐 지금 보면 뭐 특활비를 어떻게 했느냐부터 물어볼 것도 있겠지만은 뭐 죄를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 참사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과 관련된 것일 텐데 그때 그 진짜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행위 그런 것을 진짜 김현지 실장이 했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요소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노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상도 남았습니다. 배치기 영상이 남았는데요.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서로 고발을 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잡혔지 않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한 번 하지.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몸싸움.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백주 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송원석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 보셨죠? 누가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누가 모르겠더라고요. 먼저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것보다 이제 이기현 의원 사과가 더 재밌더라고요. 아마 국회의원이 자기 몸 상태를 소재로 자학 사과를 한 건 처음 아닌가요? 배 나온 게시회 국민 여러분 살 빼겠습니다. 그 사과가 송원석 의원에게 한 건 아니고 국민에게 한 거고. 네, 근데 네, 이제 네. 나한테 먼저 덤빈 것은 송원석 의원인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가 나와서 배끼리 부딪혔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살신 성인이죠. 그러니까 살신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이 본인 스스로 이제 살신을 하셔서 누구를 살렸냐? 김현지를 살렸죠. 그 논란을 이걸로 다 배 나온 걸로 종식시켰잖아요. 김현지 국감이냐 아니냐,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지금 송원석 대표랑 몸싸움하고 배 나온 걸로 이슈를 돌렸으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살신성이 사신 거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왔다는 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거 구속이 될까요? 안 되죠. 아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당시 이제 경찰 인파가 막고 있었고 문을 다 막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일부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어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이제 이랬지만 그 가운데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한 저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 당사로 돌아간 의원들 역시도 경찰한테 출입이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추경호 대표가 이런저런 지시를 이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의원들이 우리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고 즉 방해 의도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특검이 관심법 써서 당신 방해 의도가 있었던 거야. 내 의사랑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해를 받았다는 거는 실제로 표결에 참여했던 저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당 의원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뭐라고 야 너는 방해 의도가 있었고 야 너는 방해를 느낀 거니까 너는 앞으로 방해를 느꼈다고 해.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워낙 중차대한 일이니까 자꾸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 해야 될 거를 이제 형법상으로 들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표결은 양심에 따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윤호긴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중에서 일부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계엄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표결을 이렇게 했다?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상하게 가가지고 표결 자체 그리고 표결에 이게 면책특권이 어떻게 되냐면요. 표결이나 발언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행위까지가 면책되게 돼 있어요. 내가 표결하는 과정에서 그 표결하기 위해서 누구랑 상의했다? 처벌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제껴놓고 지금 이제 처벌하겠다 달려드는 거는 저는 너무 이상한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건 지금 특검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계엄에 동조했던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통해 장소와 집결 장소를 계속 변경했었다. 저는 그래서 핵심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협의하거나 내통한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사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더 큰 문제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자일 수 있어요.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특검 브리핑을 보면 실제로 그 방해받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빠져 있어요. 실제로 영장에. 게다가 아까 내란 공범 이런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영장이었던 거고요. 표결 방해라고 안 해요. 표결 장애라는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 특검이 이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특검이 지나치게 좀 그 성과 압박에 좀 시달리면서
이상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벌써 뭐 태어난 지 한참 됐고 연장되네 만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잖아요. 이미 뭐 구속될 사람 다 구속됐고 뭐 이거 하나는 뭐 잡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영장이 관철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눈에 띄는 건 이번에 그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분을 좀 엄호하는 태세를 좀 보였거든요. 저도 이제 개업 날 제가 한 2시간 정도 밖에 있다 들어가려다 그때 막혀 못 들어갔잖아요. 야, 윤석열 이제 시켜줄 거 아니야? 다 감옥 가니네. 의원님들은 들어가게 해줘야죠. 뭘 막아? 빨리 열어. 얼른 의원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사후적으로 그때 상황을 보면서 그때 맞아요. 진입 여부를 보는데요. 처음에는요 정반대 얘기 한번 돌았어요. 뭐냐면은 계엄군이 국회에 이미 도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최소 정족수 이상이 안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첫 번째 플로어였어요. 예, 이거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계엄이 그렇잖아요. 계엄이 원래 정치활동 금지시킨다가 포고령이었고 그러면은 만약에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본회의장 폐쇄하고 오는 사람 잡아놓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밀결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때는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클리어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자의 경로로 와서 모이면은 정족수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저도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뭐 민주당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요. 어느 누구도 일관된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건 아주 민주당도 솔직해져야 돼.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런 명쾌한 무조건 다 지금 당장 어디로 와라고 공지문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집결 장소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결위장이거든요. 근데 예결위장 아시잖아요.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까지 빨리 뛰면 2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바로 앞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예결위장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국회를 양원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본회의장 쓴 데가 하원회의장, 그 예결위장을 양원제의 상원회의장으로 쓰려고 해가지고 100명 정도 들어갈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김재섭님 말대로 양쪽에 있는 그냥 2개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빼서 저기다 갖다 놓으려고 했다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당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가라고 했다. 아니면 한동훈 대표한테 밑에 잠깐 와라고. 거기 대표실이거든요. 제가 썼던 방인 게 너무 잘 알죠. 본회의장까지 한 30m?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를 격리시켜가지고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재섭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될지 안 될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이게 구속이 돼버리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돼버리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 특검까지 특검의 그 성패가 완전히 실패로 판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평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하이라이트, 핵심 인물의 구속을 하다가 꼭지 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민중기 특검은 누구예요? 원희룡 보낸다. 그리고 해병 특검은 이종섭은 보낸다. 그런데 이종섭은 기각이 됐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만 구속 못 시켰잖아요. 그럼 내란 특검의 꼭지는 누군가요? 추경호, 신동욱은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호 대표가 구속이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수사에 대한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주변에서 친윤 핵심 5명은 간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5명이 누군지 아시죠? 권성동, 이철규,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그중에 윤상현 의원 최근에 보신 적 없어요? 거의 없으실걸요? 의총대 의총대 외에는 별로 메시지도 안 되고 가만히 있잖아요.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그것만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 사람도 잘 안 만나시고 있고 일체 활동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관계인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훨씬 많이 구속시켰거든요. 뭐 정대차, 한광호, 안희정 뭐 이런 분들 민주당 의원들 구속시켰어요. 이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검찰 생활에서 나는 한 번도 무죄를 받은 적이 없다. 내가 기소해서.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글도 굉장히 잘 쓰는 명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다른 걸로 이제 구속이 돼 있죠. 추경호 대표 구속이 되면 여기에 11월 20일 날 패스트트랙 선고가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 받았죠. 그리고 송원석 대표가 아마 징역 10개월 받았을 겁니다. 구형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말 11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까지 모두 총차출에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님이 먼저 일축하셨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축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연대 쪽에 무게가 실리게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듣고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아니 왜 반박을 해? 남의 반박할 준비가 돼 있어.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사실 합쳐서 이긴다는 공식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하면 이긴다, 뭉치면 이긴다. 그게 보수가 절대 다수 우위였던 시절의 그런 논리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남과 충청이 합쳐가지고 호남을 고립시킨다. 이런 정도의 한 80년대식 정치 사상에 따르면 저런 전략이 나오거든요. 뭐 이 산술 합의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뭐 한동훈과 이준석과 뭐 지금 국민의힘의 표를 합치면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뭐 김문수랑 너랑 힘 합쳤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정치의 담론을 이해하니까 저 모양인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이긴다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최근에 이준석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을 보면 당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이준석은 장동혁과 추경호를 응원하고 김재섭은 전환길이 장동혁을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경호 대표한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 역성을 드는 것처럼 비춰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내일이 아니라도 나서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저기 나의 친구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꿋꿋하게 가시길 바래요.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이준석 오철석 동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오세훈, 안철수, 이제 이준석 동맹인데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그냥 말장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주 전에 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방송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매우 거의 같은 편, 같이 연대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방송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매우 거의 같은 편, 같이 연대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권 선거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어떤 형태로든 동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선거를 이기고자 한다면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 1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여러 번의 선거,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걸 겪으시고 선거 경험도 많으시지만은 가장 편하고 행복했던 선거가 아마 지난 보궐선거였을 겁니다. 서울시장 때. 그때 오 시장이 처음으로 본인에게 젊은 세대가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아봤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신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 시장님도 지금 짓밟으려고 하는 그 윤호개인 세력이 있는데 저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남은 얘기는 이제 국회 내에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장동혁 대표는 당성을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당에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쳐내겠다 이런 건데 과연 이분이 뭐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천 과정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극단적인 예로 선거 과정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 전환기를 선택하는 그 문제에서 전환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제가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의 이제 해명이라고 하면 나 유권자들한테 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공천 주지 않겠다는 것도 여기 유권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동훈 대표 공천 안 주려고 하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끌어안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치고 나가면 그건 답인가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장동혁 대표 갔을 때 한동훈하고 유승민 끌어안으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조국, 한동훈, 유승민 큰 판이 뜬다 뭐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국은 일단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와도 내년 지방선거 판세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요.
한동훈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절대 공천 안 줍니다. 어떤 선거에도.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거. 유승민 대표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 딸 그 인천대학교 뭐 교수 특혜 의혹 여기 있잖아요. 뭐 보수판 조국 사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온다, 자기가 뛴다?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종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스터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을 인식되는 사람이 위치가 이제 역전되게 됐는 순간 절대 그거는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한동훈 대표 밑에 있던 사람을 인식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자기 휘하에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상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 하나 장동혁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보면 네가 가서 뭐 국민의힘에 가서 뭐 제가 대표까지 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정치를 좀 아는 사람 만문이 막혀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에는 고평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안 잡혀요, 그게 어느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똑같은 걸 지금 겪고 있는지 오래된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본인을 시작할 때부터 대선 주자로 위치 잡아놓은 다음에 그분이 어디 상임위 간사를 하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이름 나온 명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이다. 저 사람들을 만약 포섭하려면요,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장동훈 대표가 대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다. 유승민 대표도 경기지사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도 경기지사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이걸 요청하는 모양새만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건데 지금은 솔직히 야당 시절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삼류 소설 비슷하게 이 사람 저 사람 합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에 별 의미 없고요.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준석일 수 있는 건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인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유리하고 저기가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한테 다 안 된다더라의 핵심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서울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도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민주당이 그런 대통령 마음을 몰라주고 몇 개 정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싸움만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일까 봐서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 딱 들어볼 때 딱 기자로서 두 가지가 정리되네요.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연대해가지고 가던 길 계속 가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박용진도 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시죠. 예상이 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등을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 저 발언도 끔찍하지만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국군의 나라 우리 저 폭탄주 돌리지 않았냐. 소맥 말아갖고 막 돌리는 판에 그런 얘기할 정신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국군의 날 장성 들고서 소폭 마셨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 난 정말 그 말 들은 순간 너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술 먹으면요 센 척 엄청 하고요. 기본 표현이 막 그래요. 저랑 처음 만나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전부 다 대표님 제가 뭐 그 부정선거 하는 때문에 인천지검에서 시켜가지고 선관위를 싹 잡아오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냥 주장을 이제 군인들 놓고 하니까 이제 되게 진지한 쿠데타 모의가 된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저 얘기를 듣고 설마 저랬을까 싶어 하시지만 대한민국의 매우 높은 국가 서열에 있는 분으로부터도 저런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이야. 한 20잔 정도의 소폭을 말아 먹어야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말도 더 잘 돼요. 이 이야기를 말리는 분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아무리 술에 강한 사람이어도 술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상하고 정신적인 판단도 잘못하게 될 텐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들었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저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렇게 사람 불러서 친한 사람이든 마음 맞는 사람 불러서 저렇게 하면서 뭐 국정도 논하고 남 흉도 보고 욕도 하고 이게 일상이었다는 게 이번에 그냥 본인의 입으로 드러나 버렸다고 저는 봐요. 센토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는 문제는 실력으로, 그리고 찍는 문제는 최강의 촉으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